일요일아 일요 128회입니다. 원래 주간 매크로 투자에 있는 저 신종호 팀장이나 최강 이코노미스트 저랑 셋이 했는데 오늘 염 차장도 잠깐 오시라고 이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었고 또 중요한 매크로가 좀 중요한 시기여서 저는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전화도 안 하냐, 방송 안 하고 나한테 안 오길래 그냥 별일 없구나 하고 있었는데. 네, 128회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예, 투자 전략팀장 신종호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그때 갑자기 좀 이제 센터장 일주일 이상이었을 거야. 일주일 이상. 내가 일주일 왜냐면 정도. 목요일 날 할 수 없이 회사 나왔다 금요일부터 거의 회사 못 나왔으니까. 그럼 토일 월화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공지를 올려드리긴 했는데 좀 건강 좀 저보고 좀 잘 좀 챙겨달라고. 그건 아니었고 뭐 검사하다 뭐가 좀 불안해가지고 재검사하고 뭐 입원하고 뭐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좀 약간 휴식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리오너 이제 공기처럼 듣다가 갑자기 안 나오니까 너무 이제 소중함을 알겠다. 또 이거 일부 의견일 거야. 아닙니다. 대부분 다 분명히 또 막 그런 의견이었고. 내가 댓글을 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센터장님 그 댓글에도 그 페이스북 댓글에도 한 분이 제가 이제 그거 올리긴 했는데 그거는 기분 좋았고 토론식이 아니라 주입식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토론식 팟캐스트라서 확실히 좀 달랐다. 토론이라는 건 서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얘기해. 네. 오케이. 일단 오늘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뭐 기다렸다 반도체 자료를 냈지만 좀 움직인 지 꽤 됐고 요즘 최근 보면 이번 실적 시즌 무엇보다 요 실적 시즌 딱 했는데 계속 저는 직계를 보잖아. 신 팀장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상보다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대형주들이 괜찮게 나오는 편이어서 지수 견인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표들도 경제 지표도 안 좋은데 뭐 지표가 컨선보다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럼 지표부터 좀 볼까요? 최강 이코노미스트. 지표부터 봐요? 네. 하면 일정이랑 왜냐하면 실제 나온 것들 보니까 30일부터 보면 미국 GDP도 뭐 중국 PMI도 뭐 다 컨선보다 실제치가 잘 나오지 않았어? 뭐 3페이지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은 좋은데 실제치하고 예상치를 보셨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치가 더 좋게 나왔고요. 특히나 경제 성장률 유럽이나 미국 둘 다 좋게 나오고 거기다가 원래 FOMC 나왔을 때 좀 걱정했던 게 고용이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2만 8천 명이면은 거의 예상했던 거에 50%가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안 꺾이니까 괜찮겠구나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ISM 제조업 지수도 뭐 쇼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를 저한테 예상하라고 해도 저 예상 못해요. 왜냐하면 구매자들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전치인 47.8포인트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치가 48.3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바닥 찍고선 반등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주보에 넣었었는데 ISM 제조업 지수 50 언더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갈 때 저도 이제 약간 8월부터는 반성하는 게 한국을 너무 안 좋게 보다가 가격을 부인하다가 이제는 가격 좀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안 좋아지는 구간에서 좋아질 때는 한국도 좋아지겠죠. 근데 이머징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그려봤더니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디퓨전 인덱스이기 때문에 서베이고 해서 변동성은 크지만 이 50 언더에서 오히려 개선될 때 전월 대비 이때 이머징이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칩 스트래티스트의 어떤 첫 번째 4페이지를 보면서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특히 그 5페이지에도 그 캠피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 알잖아 옛날부터. 캠피셔 요번에 그 주식시장 어떻게 반복되는가 그 뒤에 서평 제가 간단하게 쓴 게 있는데. 그리고 못 봤는데요? 그래 미안해. 그래요? 모르는구나. 너 내가 이 책을 이게 원래 2번이나 보긴 봤는데. 내 마지막 표지에 있어. 내용만 봐서. 캠피셔 이 책이 사실 되게 먼저 나온 책이야. 늦게 번역된 거야. 이거 사실 또 옛날에 그 뭐지 세계 질문으로 시장을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 캠피셔의 단점은 계속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이체지체 계속 읽어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뭐 업데이트를 하니까. 전 상당히 좋아하죠. 근데 캠피셔 이거 그냥 4, 5페이지 내용 좀 해줘.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잠깐만 너무 추운데 우리 조아람 PD 좀 해줘.
그래요? 왜 안 춥지? 요새 제가 홍삼을 먹어서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라 경찰가 가서 그러면 참 우리 축하할 일 있다. 우리 최강 기스트홈에서 등남을 하셨어요. 와 박수. 축하합니다. 고생길이 열렸어요. 태도가 너 어떡하니 이제 삶이 고달파치는데. 살 엄청 우리 빠질 것 같은데. 우리 리서치에서 가장 명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최강 이코노미스트. 이제 없어요 지금. 모두 옷부터 구두 알고 있습니다. 알지? 너 이제 그런 거 못 사. 미안합니다. 네, 4페이지로 가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보통 시장이 상승 모멘텀이나 뭐 이런 기대치에 대한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 보다가 안 보다가 하는 차트인데 PER 뭐 12개월 포워드인데 지금 보면 11.5배 정도 돼요. 11배만 두드려 맞았다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더 재밌는 게 4월 되기 좀 전에 그리고 6월 좀 지나서 하여튼 지금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지금 레벨에 왔을 때 밸류에이션 레벨일 때 항상 코스피가 좀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실 PER이라는 게 주가는 그대로 있어도 EPS가 계속 빠지면은 PER이 높아져 버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닝보다 주가가 과도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점선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올해만 놓고 보면은 이 PER 11배 넘었을 때 10% 이상 상반기에 2번이나 두드려 맞았는데 뭐 지난 거니까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무역 갈등이 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격해지는 사이클이었고 7월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금리도 좀 이제 약간은 타이트닝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고 어닝도 8월부터는 비록 12개월 포워드이긴 하지만 좀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에 대한 얘기는 OPS에서 다시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돌아서는 사이클이라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동일하게 11.5배 왔을 때 변동성이 우연찮게도 하반기에 11.5배 왔을 때는 한 4% 내배로 변동성이 왔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이게 내려가는 상황에서의 밸류에이션하고 그래도 뭔가 딜이 조금 되고 금리는 3번이나 내려줬고 어닝도 레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각도는 모르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리스크가 이제 좀 줄어드니까 만약 빠지더라도 왜냐하면 주가는 너무 선반영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선반영했던 것들이 좀 빠지더라도 여기 주가가 공교롭게도 2000 레벨이 와 있는데 이게 옆으로 변동성이 있긴 해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마바라 같이 얘기하면 저점이 좀 높아지는 식의 주가가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여기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 염차한테 말해주시긴 제가 이제 요 그림을 갖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지금 포워드 EPS 아까 신촌팀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EPS가 계속 실적이 깨지면서 급감을 하니까 포워드 EPS가 내려오는 국면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포워드 EPS가 돌아서기 시작했단 말이야. 5페이지에 넣어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게 포인트지. 근데 포워드 EPS가 잘 아시는 게 지금 2019년하고 20년에 어닝 추정치로 내려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데 왜 12개월 포워드가 올라가지? 왜냐하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그로스가 나오면 올라가게 되는 게 왜냐하면 기간에 가진 평균이기 때문에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2019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많이 주가가 감내해 왔거나 반영해 왔고 지금부터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그로스가 있겠구나라고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돌아섰다 보니까 최근에 8월 달에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주가가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V자 반등이 나왔을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왔을 때를 보면 2008년 이후에 2009년 넘어갈 때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갈 때고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이 이렇게 그로스가 실제로 순중해서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니고 최악에서 벗어나는 그 그림이 12개월 포워드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주가는 바닥에서 변동성은 있지만 V자 반등 나온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부터 조금씩이라도 12개월 포워드 EPS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아주 가파른 뭐 2009년의 사이클인 내지는 그래도 완만하게 2016년의 사이클 소위 말하는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그 전환기가 우리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실적단에서 이런 거죠.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 18% 나와서 이게 뭐가 좋은 거냐. 이 정도의 감인데 이게 조금씩 내년 중반 넘어가면 실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건데 주가는 이미 그 지금부터 여기 왼쪽 위에 넣어놨지만 이
심리가 좌우하는 이 구간이 수익률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캠피셔에 있는 책에서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렇죠. 이때가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는 시기인데 이때 다 넉넉해서 기다리거든.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때 다들 분명히 미국 쪽이 안 좋아질 거야. 뭐가 될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기다 이때가. 근데 이익 쪽에 이때 기대가 보는 건데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 신팀장 그 12페이지 그림 잠깐 우리 같이 가서 보면 그러니까 포워드 EPS가 도는 것도 분명 변동성이 생길 것 같은데 왜 밑에가 말한 대로 좀 버텨줄 것 같냐면 12페이지 보면 3분기 어닝 시즌이야. 나는 그 섹터 담당자 아무래도 자주 보잖아요. 더 보면 이제 내가 든 생각이 여기도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72% 나왔는데 지금 대형주들은 괜찮게 나왔어. 맞아요. 이게 문제야. 중소형주가 별로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게 뭔가 안 좋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수급 관련주들은 헤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주 놓고 보면은 이 뭐라? 이거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 스텝이 좋네? 이 상황이 돼버렸거든 지금. 아이고 저희 그 고객분 중에 몇 분도 이게 실적이 하도 주변에 안 좋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도 다들 어닝 쇼크 나올 줄 아셨나 봐요 대부분이. 근데 대형주들 보면 이렇게 기대치가 워낙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나온 게 좀 우리도 뭔가 바뀐 거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걸 우리나라 연구원이 계속 안 좋게 얘기하고 계속 홀드를 치던 거야. 그래서 근데 주가 움직이는데 다들 애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찬가지 저희는 뭐 욕하든 뭐든 상관없는 게 저희들은 계속 확인한 결과는 이거 숫자가 몇몇인데 공감하게 질렀지만 막힐 거로 봤는데 이상이 나와버려. 그러면 숫자가 나오니까 애널들이 드디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괜찮은. 그래서 같이 봐줬으면 좋겠는 게 6페이지에도 그러니까. 왼쪽의 차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10월 말 지금 11월이 왔지만 10월 말 작년 10월 말에 2019년에 대한 코스피 200입니다. 이게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212조였어요. 작년. 근데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128조까지 하향 조정이 돼서 그게 40%가 하향 조정이 된 거예요. 일단 눈높이의 궤도 너무 컸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거기다가 실적도 182조에서 120조로 내려온 거죠. 실제도. 지금도 사실은 내년에 대한 어닝 추정치가 160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과도하다라고도 보는데 이 추정치의 괴리는 지금보다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평균 해봤더니 13% 조정하면 140조 여기서부터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128조에서 최소한 130조 요 정도의 레벨에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정치의 갭이 줄어드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4, 15, 16년을 한번 보시면 14년도에 149조보다가 100조 나와갖고 30% 언더였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작살이 났었는데 15년 넘어가면서 순중했었고 실제 괴리도 30%, 10%, 2% 이렇게 줄어들어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 16, 17 빅랠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조금씩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긴 한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물론 뭐 내부적인 정책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외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OECD 경기 성장지수 자체가 조금 도는 사이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돌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이미 돌기 이전에 바닥까지 온 것 같고 추정치 자체가 작년에는 212조였는데 지금 128조까지 40%나 언더되는 그러니까 조정되는 구간에서의 주가 하락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지금부터는 그 정도로 만약에 조정하잖아요. 지금 160조를 40%게 되면 50% 잡으면 80조 레벨인데 이 정도까지 하향 조정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신효 팀장이 해놓은 거예요. 바로 반도체.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미 좀 돌아서고 있다는 게. 근데 내가 이제 반도체는 이번에 우리가 자료가 나와서 반응도 좋았을 거예요. 반응이 좋은데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건 뭐냐면 지난 서버 디램 수요를 너무 오버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오버캐파를 했었단 말이야. 그게 결국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 계속 기업들이 내놓는 걸 보면 상당히 공급 측면에서 캐펙스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내년에 반도체 실적이 좋다고 지금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스마트폰이 너무 잘 팔려. 글로벌하게 지금.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도 생각보다 되게 잘 팔려. 오늘 아마 기아차 올라갔을 텐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을 지배하는 어떤 기업이 이걸 구성하는 종목이고 또 하나 은행주들 있잖아요. 내가 사실 연말에 은행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아마 전배순 연구원이라면서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배당 수익을 하면 6%야 6% 지금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 은행주가 금리가 더 내려가 금리를 내려도 금리가 더 안 내려가 지금. 요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는 유지해버린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되면 은행주도 그 컨셉 막 내려오던 게 멈춘단 말이야. 이게 지금 말한 게 벌써 IT, 자동차, 은행, 화장품
이런 것들 딱 저 같은 이제 헤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합하다 보면 야 이게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었고 또 신충호 팀장이 워낙 정리를 잘 해주는데 아까 6페이지가 매크로하게 보다 이게 있고 또 하나 7페이지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 같아 나는. 네. 왜냐하면 그 반도체 이익이 뭐 코스피고 그 코스피를 추정할 때 꼭 반도체도 보긴 하는데 코스피 돌기 이전에 사실 반도체가 먼저 이게 찍고 돌아섰더라고요. 물론 이게 그 7페이지 왼쪽에 있는 게 국내 반도체 12개월 포워드 순이익이 보시면 한 30조 한 중반 좀 안 가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2017, 18년에 뭐 거의 70조까지 갔었죠. 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그건 아니더라도 이게 빠지던 이 회복 사이클에 아까 뭐 40%나 그 추정치가 하향되던 조정 사이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났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만약 모멘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연관전망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 수입을 한다면 중국의 수입의 한 20-30%는 또 반도체 IT 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의 7-80%는 또 홍콩을 비롯한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이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또 주말에 나옵니다. 수입 증가율이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8.5%에서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은 있긴 한데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좋게 보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결국 또 그 나라의 통화 가치거든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안정화된다면 수입 증가율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2017년 넘어가면서 급락했던 게 조금은 회복하는 사이클로 접어든다.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가 어닝이 먼저 돌아섰던 게 이게 약간 그렇게 그럴 만한 펀더멘털 뒷받침되고 있다. 요게 연말 연초로 넘어가는 과정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잠깐 중국 좀 얘기 최근에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제 최재형 연구원이 이제 LME 갔다 와서도 하는 얘기가 재정 정책 여력은 없다. 네. 통화 정책 쓴다. 근데 거의 다 중국이 보면 옛날과 달라진 게 중국이 내수 위주로 철저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소비재 쪽은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관련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위안화 소비주가 뭐냐 하면 잘 모르거든. 예전에 2000년대에는 이화자 소비주 하면은 그때는 철강이고. 지금은 이제 화장품이고 뭐 이런데.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반도체는 확실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중국도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중국의 소재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소재나 막 이런 것들은. 근데 좀 이런 변화가 있었어. 물론 최근에 LME 위크 얘기 듣고서 그런 거야. 최진현 연구원이 상당히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 예. 그래서 중국도 결국 정책을 쓰는 그렇지 않죠. 중국의 또 문제는 어떻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중국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했어? 통화에서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돼지 가격 때문에 물가가 저렇게 올랐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상치가 내년 2분기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출 금리도 인하시키겠다라고. 사실 지금까지 뭐 그 금리 자체를 인하한 적은 없으니까 중국이. 차이나뱅크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데니까. 그러니까 뒤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앞에 신중호 팀장이 전체적인 우리 전체 하우스뷰를 정하시니까 이익 바닥 변동성이 있는데 이게 변동성이 밑으로 무너지는 변동성이 아니라 소금의 변동성 아닐까. 네, 저는 사실은 뭐 약간 중립적인 뷰를 해왔었던 게 이 그러니까 그 턴어라운드 근처, 이익 바닥 근처의 변동성이 크니까 한국이 약간 1900에서 더 밀렸을 때 그런 사자라는 생각을 좀 내심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잘 완만하게 버티고 올라와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봤던 거지. 물론 앞으로 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실제 실현화될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는 일단 가격에 대한 그 변수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사람들의 센티멘트나 현재 코스피가 움직이면 약간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좀 너무 안 좋았던 거에서는 조금은 나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거야.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마음속에 걱정들 많이 하는 게 뭐 반등했다가 연말 연초 줬다가 빠질 수도 있다 보는 게 미국이 불안해 보이거든. 근데 미국이 불안해 보이고 두 번째는 불안한데 미국의 어쩌면 최근에 어쩌면 보험성 금리나 인슈런스 컷이라는 게 굉장히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요새 트럼프 인기 좋잖아. 트럼프 말대로 파웰이 따라줄 거냐 아니면 파웰이 계속 독자적으로 갈 거냐.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꽃놀이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파웰이 얘기했던 내용이 보험성 인하를 종료한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트럼프의 지적대로 좀 뭔가 좀 한 단계 한 템포 늦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불신하는 거는 지난 소위 금리 상승기에 대한 불신이야. 지난
완전 그 연준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좋게 봤던 발언이 뭐냐면 그래? 고압 경제가 또 왜냐하면 충분히 인플레이션 올라가기 전까지는 금리 올리지 않겠다. 이게 저 좋은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스탠스를 파일이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스탠스를 갖고 있잖아요. 물가가 제대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금리 인상은 없다. 근데 만약에 무역 분쟁이나 브렉시트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 또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게 파월의 얘기거든요. 어차피 9페이지에 결국 인슈런스 커스 얘기를 하셨길래 저는 거기다가 이게 재밌는 그림인 게 95년하고 98년이 인슈런스 컷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95지 실질적으로는 그때 98도 나왔어요. 근데 95때 처음 나왔던 걸로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75bp씩 내렸었거든요. 세 번. 네, 세 번. 이번에도 세 번이잖아. 근데 그때 인슈런스 컷이 나오는 시기면은 당연히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멈춘 다음에 경제가 나쁘지가 않아요. 튀어 올라가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주가 더 좋았죠. 95년 그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내년에 미국 쪽이 좀 이러다가 좀 미국이 억울해지면 95년하고 98년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다니까요. 미국이 억울해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가 그런 우려가 없으면 인슈런스 컷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좋게 본 게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그러니까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상 또 미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동안에 갖고 왔었던 그 횡보에서 조금 달라진 거는 요번에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보험성 인하로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달아놨지. 몇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무슨 말한 거야? 파웰이 24페이지에. 이게 그거죠. 나쁜 얘기 나도 이 얘기 같은데 금리 인상을 고려하려면 정말로 상당한 물가 상승이 지속하는 거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는 일시적인 2% 이상의 물가 상승이 나와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우리가 예전에 2016년에 넘어갈 때 왜 연련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고압 경제 하면서. 그러면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실질 금리를 계속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라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뭐 마이너스 금리도 이제 막 얻어 터질 거고. 근데 여기 있지만 파웰과 구로다와의 사진 넣고서 바로 이제 구로다 봐봐 그냥. 소시라면 무조건 주저하지 않고 뭐 이 정도 발언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로다 발언 구로다는 그냥 질러버리는데 파웰은 항상 보면 근데 이게 이거를 같은 경제 상황이 아닌데 같은 얘기를 해주길 원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일본은 트럼프에 빙의한 거야. 트럼프가 맨날 뭐라고 하길래. 근데 또 트럼프도 재미있는 게 밑에 보니까 아이오와가 무역 협정 뭐 하는 짓이야. 왜냐면 아이오가 되게 중요하니까. 아이오와 코커스. 그렇지 알지 나도 아는데 CNP 여기까지 왜 가? CNP 여길 왜 가냐고 아이오와까지. 가면 좋죠 여기. 가면은 정말 경치도 가면 그리고 일부러 말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여기 맛있는 햄버거 집도 있다고요 여기. 사진 찍고서 뭐 투표하겠다는 거잖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중국하고 딜하는 이유는 이쪽 아이오와를 비롯한 옥수수 판벨트 쪽의 지지 때문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 이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나왔다라는 게 명확한 거죠 이제. 그렇지. 뭐 어쨌든 추가적으로 저는 뭐 신중호 연구원도 지난번에 넣었었고 저도 동일하게 넣었었는데 PMI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는데 ISM이 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PMI는 올라가도 ISM이 이번에 쇼크가 나오니까 물론 아까 그 예상할 수 없는 거죠. ISM을 항상 보잖아 우리가. 근데 반등이 나왔잖아요. 전 중요한 거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서베이니까 네,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온 게 중요하다라는 반등이 거죠. 나왔죠. 도대체 왜 반등이 이게 안 나오냐라는 게 제일 고민거리였었거든요. 근데 뭐 뒤에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차트 때문에 제가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냐면 미국의 18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페이지 오른쪽 밑에 차트 봐주시면은 PMI가 돌았어요. 제조업 PMI가. 근데 ISM이 너무 끝을 모르고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 반등이 나왔다는 신호가 생각보다 중요한 시그널이었다라는 거들. 여기 너무 약하니까 근데. 반등이 물론 서베이 결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달에 조사했던 것보다는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볼 때 그냥 성장률 데이터, 전년 동기 대비 뭐 그런 데이터가 있고 또 비율 레이쇼 데이터가 있지. PR처럼 프라이스와 그다음에 이게 서베이 데이터는 사실 레벨을 볼 수는 없지. 사실 원래는 방향을 보고 이게 되게 애매한 지표거든요. 근데 ISM은 그래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지난달보다 좋아졌구나라는 거는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다가 갑자기 이게 그래도 좋아졌으니까 그게 중요. 다음 달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2달 연속 나오는 거는 2-3개월은 확인되면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그래도 같은데. 내려간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내려간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고 저 재밌는 차트 그림 하나 나왔던 게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16페이지 봐주시면요.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16페이지에 KDI가 국책 연구기관이잖아요. 제일 나도 이거 알아. 네, 이거 근데 거의 코미디였어. 내가 이거를 KDI 쪽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정부의 그러니까 통계청이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랑 KDI 난 헷갈렸다 네. 지금. 한국은행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의 입장에 반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그러니까 나도 냈다는 한국은행 거는 자꾸 이상한 소리 해서 내가 코미디라고 한 건데 KDI가 반론을 한 거구나. 예, 뭐라고, KDI에서 최근에 물가 상승률 하락이 공급 측 요인이 아니라 수요 측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당연하지. 그러니까는 그거에 발끈해가지고 지금 한국은행 부총재하고 통계청 쪽에서 반론을 한 거거든요. 아니라고. 근데 아까 구로다 얘기 보셨잖아요. 단점인 게 작년에 더워가지고 상추 가격 좀 폭등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번에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0%잖아 그래도.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일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되려면은 모든 국가들이 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코고 보면 우리만 방향이 확 내려오고 있잖아.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래도 이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7페이지 오른쪽 밑에 봐주시면은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거 저도 예상 못했어요. 이거는 미결주택 매매가 YOY로 보시면은 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정말 정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기채가 내려오니까 모기지 파이낸싱이 또 늘어나고 주택 수요자에 대한 대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부동산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랬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 강도의 차이지 연동되거든. 근데 미국 주택 시장이 지금 괜찮아요. 심상치가 않아. 튀었어요. 네. 그래서 리츠도 나쁘지 미결 않고. 주택이 완전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우리도 억지로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밑에서는 돈은 많고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뭐라도 사야겠고 그리고 내가 항상 나는 미국에 누나들이 사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좀 뭔 1가구 1주택이라는 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야. 투기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서 맨하탄의 아파트에 살고 교회에 다 전원주택 갖고 있고 또 무슨 어디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뭐 부동산 얘기하면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좀 그러니까 결이 달라서 내 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틀어막고 있으면 갈수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비의 뭐라고 할까요? 그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사실 자산 가격은 맞거든요. 내가 이제 좀 안정화 뭐 이렇게 이 팟캐 팟빵 댓글 안 보기 시작한 게 내가 정부 정책했다고 막 욕 달린다 그래가지고 맨날 얘기해가지고 내가 짜증나가지고 그때 다녔는데 그때부터 맨날 이대로 가면 부동산 문제 된다. 서울 지역 이런 거 아파트 튀니까 이건 가면 안 된다 했더니 막 난리들 친 사람들 뭐 근데 지금 이게 아직도 그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좀 변하는 조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산 가격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을 가야지만 일본이나 미국 정도 자산 가격 상승은 두 가지라고. 그냥 결국은 주시장이나 무슨 투자시장 그쪽이 되려면 돈을 벌어야 투자가 들어가지. 맨날 투자라고 한다고 투자가 되냐고. 돈을 벌어야 들어가는 거고 부동산도 돼야 소비 효과가 생길 것 같은데 방법은 딱 하나니까 대출 규제 풀리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답답한 게 가계부채? 내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터진다고 치면은 다 터져. 부채 레벨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부채에 상환되는 원금 이자 비용. 아까도 얘기했는데 10억을 빌렸어요. 5%일 때는 뭐 1년에 갚아야 되는 돈의 레벨이 얼마죠? 10억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3%게 되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레벨이 높은 거는 나쁘죠. 근데 그거를 부채의 어떤 생산성을 높여가는 정책을 쓰는 거지 부채 자체를 줄여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디맨드가 축소돼 버리는 사이클로 가니까. KDI에서 자료 나온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진 이유가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부채 안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고서에서.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저게 몇 년간 지난 금융위기 때 공포 때문에 부채 통제에 대한 굉장히 강박관념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지금 최근 상황을 보니까 좀 다르죠. 다른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니까 그래 부채를 어느 정도 왜 그렇게 되냐. 나중에 화폐 경제가 종말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화폐 대신 다른 걸 갖고자 하는 요구, 디프레이션 공포 얘기하지만 그 욕구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강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빈부격차 심해지는 거고.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근본적인 빈부격차 원한이거든. 그러면 그래서 좀 풀어야 된다 이 부분을 풀어야 진짜 정책 전환이다 나는 그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2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항상 작년 말부터 말씀드린 게 소비가 괜찮으니까 경기도 바닥 찍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비는 버티는 것 같은데 그게 경기를 돌리는데 아직까지는 영향을 못 미친 것 유럽은 같아요. 안 좋아. 근데 유럽은 서비스나 남유럽, 프랑스 GDP 좋은데 계속 내가 독일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근데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 기대 지수가 빠졌잖아요. 이거는 최강 교수가 유럽에 대해서 약간 낙관적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유럽은 계속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해석을 해봐도 전 내년 연간 전망도 유럽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유럽을 좋게 보다가 이머징을 본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머징이 만만치 않아 보여. 점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저도 좋게 보려는 게 뭐냐면 유럽에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중국이 수입을 좀 재개하잖아요. 중국이 수입을 한다라는 건 누군가는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부분을 나도 LME 위크에서 그렇게 콜드했을까 전체 의견이.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가 두 개로 양분화된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 소위 기존의 국영제가 여전히 차가운 느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지표가 오히려 물가 지표인데 물가에서도 CPI가 아니라 PPI예요. PPI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꼬라박고 있거든요. 꼬라박아 PPI가. 왜 PPI 꼬라박냐? 공급 생산을 못 하니까. 생산 못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국이 조금씩 소비를 하고 테리프 이슈에서 벗어나고 미국이 좀 소비해주고 남유럽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독일의 국채 10년물이 우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독일의 PPI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럼 마이너스 채권에서 작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자금이 가는 곳이 어딜 것이냐? 그럼 유로화의 크레딧이 생기기 시작하면 즉 달러가 너무 강해지지 않은 사이클이면 유럽 내에서의 대출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의 위안화가 조금은 시나브로 올라가게 되면 그 자금들이 이머징으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발생하지 않은 거지만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지금 유럽이 소비가 버티고 있다는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죠. 뭐 당연히 나쁘지 않은 거죠. 소비가 버티는 거 깨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런 얘기도 맞아요. 그 미국 10년 금리가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수요가 있는 이유가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가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프리미엄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미국 10년물에서도 빠져가지고 이머징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금 자체가. 근데 그게 굉장히 더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좀 빠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 돈이 작살나기 시작하면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유로존 괜찮다 이거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벌써 틀린 지가 두 해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거의 막빠진 것 같은데. 제가 2년 동안 예상이 1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던 건데 그게 3년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왜 이 모양이 됐냐? 야 독일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메르켈이 이제 총선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르켈 몰라도 그나마 유럽이 독일이 안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정말 개판이거든.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독일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긴축적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지르 시대의 긴축 옛날 올드한 방식이거든 얘네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메르켈이 바뀌면 저는 정책 자체가 결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유로존이 뭐 지금 당장 튀어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보다는 빠질 건 없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은 22페이지에 그거 우리나라 지표 좀 얘기하시죠. 한국 경제는 딱 이건 것 같아요.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선행지수 딱 보시면은 딱 사람들 보는 한국 경제인 것 같아요. 바닥은 찍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2019년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에도 빨리 올라간다고 얘기하기에도 약간 깝깝해요. 왜냐하면은 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수출입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입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가긴 어려운데 그 대신에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프라 투자가 조금 더 내년에는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소시 자체가 뭐 햄 늘려봤자 옛날에 낮춰놓은 거에 비하면 그냥 정말 그죠. 너무 약해. 그렇죠. GDP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너무 약해. 금액은 4조 원? 4조 원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4.5조 원? 제가 최근에 또 이런 말하다 또 이러는데 여전히 정책 방향이 여전히 난 아쉬워.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안 짚어봐요. 20페이지 우리 다 같이 그림 봅시다. 청취자분이라면 경제 상황이 이래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정책을 모든 나라는 정말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뭔가 이게 전환기를 위한 구조적인 어떤 우리가 감내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데 이러다 무너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버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금 버티는 이유는? 이거는 아주 최근에 이제 뭐 어차피 몸도 잠깐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생각 드는데 기업이 그나마 돈 벌어줘가지고 버티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딴 거 없어. 지금 기본적으로 성장 나오는 데가 없어요. 반도체 정도? 내수에선 완전 죽은 거고 네. 그러면 방법은 뭐 어떻게 살릴 거냐 내수가 받쳐줘야 뭐 방법 없다니까 지금 자산 가격 올리는 정책에 지금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나 주식시장 아니어도 된다니까. 가장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나 강남에 집 없어.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들이 저번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막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그랬는데 사람이 잘못 알고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이 좋아져야 나머지들이 움직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틀어 막아놓으면 아무도 미래의 비전을 못 갖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금 결혼도 왜 결혼이 안 되냐? 돈을 못 버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고. 결혼해서 집 살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건데 나라에서 임대주택 줘서 한다? 굉장히 제한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제는 시간이 없다. 지금 정말 우리가 경제 지표 22페이지 참담한 상황인데 거시적인 방향을 큰 틀에서 변화시켜야 돼서 그럼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거시적인 방향은 딱 정해놓고 약간 조금씩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어차피 뭐 파케잖아. 또 미안하다 댓글에 또 욕달리는데 나는 야당도 정말 한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정말 정치권을 다 지금 여당 여당 다 빼고 뭐 좀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화가 나와서 좀 경제를 좀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해야지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자한당이나 거기나 더러분 정말 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점점 이제 혈압 오르는 거야 다들 좀.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는 큰 얘기고 그냥 시장은 좀 그래도 우리 의지로 올라오고 있다 지금. 좀 더 변동성 있게 올라갈 것이다. 외부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나쁜 얘기들처럼 들리지만은 이렇게 종합해 보시면은 한국하고 유로존은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고 미국도 나쁘진 않은 그림인 것 같고 그럼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머징 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머징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생각보다는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바닥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저는 경기 상황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그 요즘에 보니까 어제도 이제 고용지표 그때 잘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 희한한 게 달러가 좀 계속 빠지는 것 같아서 그치.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달러가 원래 올라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준 금리를 인하를 멈췄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해준다라는 건 완전 다른 정책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BS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정책을 쓴다라고서는 미국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달러화는 약세 쪽으로 꺾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옛날처럼 안전자산이지만 사람들이 뭐 안전자산에 달러 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야.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 더 강하게 확신을 갖고서 추세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합의 수준을 봐야 글로벌하게 이거 갖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거냐, 저 교역이 늘 거냐. 거기서는 아직 답을 잘 모르겠는 거지, 교육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관련된 어떤 생산된 파트들은 좀 헤매는 것 같고 계속해서. 다만 소비가 되는 곳들, 뭐가 소비가 되고 있냐. 사람들이 힘들어도 스마트폰은 바꾸는 것 같고 계속해서 그렇죠. 어떤 소위 무형재 자산은 계속 무형재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증거가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현금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식으로 유형자산 싼 걸 살 주식이 없는 거야 지금 걔네들 기준에는. 무형자산 가치는 비싸 보이는 거고. 근데 그거 외에 정말 중요한 변수가 정책 변수였다는 게 여실히 자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책 변수가 우호적이었던 나라들은 중국만 하더라도 저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시장이 좋았다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 좋아요. 중국 좋아요. 그리고 유럽이 이렇게 안 좋아 보여도 프랑스는 괜찮고 좋아요. 마크롱의 프랑스가 정책이 괜찮게 나오는 거고. 나는 이런 걸 본다면 어떤 나는 이념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 주위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이념이에요. 내 이념인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더 늦췄다가는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레벨에 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한국 경제가. 근데 다행히 아까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말했던 대로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는 곳이 여러 곳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KDI 아까 그 얘기 내가 그 보고서 못 봤거든 지금. 저번에 한국은행이 그 말했을 때 정말 황당했거든. 나는 그냥 이거는 그냥 공급치 이슈다. 끝. 뭐 어쩌자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좀 시장이 좀 우리도 변하는 어떤 전환의 시기가 아닐까. 좀 정책 전환도 되고 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좀 기대해보는.
하고 있어요. 염차는 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국 경제 안 좋다 뭐 다들 듣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방금 22페이지 설명했지만 이거 딱 4개 보니까 정말 안 좋은 걸 진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들을 때랑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열받아?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런 상황이 가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해를 못했거나 알면서 회피하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경제 상황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 지금 주변은 우리가 월급쟁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월급을 정기적으로 돈을 안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내 말이 틀렸냐? 맞아요.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으로 다 몰리고 있는데 아무 정책이 안 나온다? 아 그래 우리가 큰 어떤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텨주고 인내해야 된다? 당장 가족이 해체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오고 부동산 가격도 언제 내가 무슨 뭐 많이 올려달래 그게 아니라 집을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서 결혼은 왜 안 해 너네들 그래 나 오늘 몇십만 원씩 줄게 너희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게 다 이제 받아들이지만 단기적으로 바뀌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결이 좀 달라서 내가 욕먹고 말겠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외에도 그걸 다 반영한 헤매고 있었는데 외부 환경이 좀 좋아해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더 올라갈 거로 보고 갑자기 마무리가 또 이렇게 나 걱정돼 또 하여튼 알았어요. 잘 좀 댓글 관리 좀 잘 해주시고 혹시 여기 들어오면 또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원래 다혈지 나 이 정도로 마무리해주고 우리 맨날 혼자서 고생하고 있어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일요일 나 이거 후유증이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지 우리. 이리 오너라 이리 오.